자, 강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경영의 과제에서 첫 번째, 노동 생산성. 자, 1인이, 노동자 1인이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이 얼마만큼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를 이제 생산량을 가늠할 수 있는 거죠. 생산되는 단위가 물량일 때, 물량 표시, 노동 생산성과 화폐 표시, 노동 생산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물량일 때 종업원수의 산출량, 화폐 표시일 때 종업원수 가격 대비 산출량 이렇게 계산하는 법이 있고요.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 생산성. 자, 기업의 부가가치 생산성은 종업원 1인이 기업에 기여한 기여가치, 부가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 계산법은 자, 부가가치는 종업원 수의 부가가치 이렇게 나누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 부가가치는 기업의 경영 활동에 새로운 창출된 가치로 기업 매출액에서 외부 구입 가치를 공제한 후 자기 회사에 새로이 창출한 가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부가가치에는 순부가가치와 총부가가치가 있는데요. 기업이 창출한 순부가가치 계산에는 공제법, 가산법 어려운 거 없습니다. 공제법은 말 그대로 빼면 되고 가산법은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 가산은 모든 게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공제니까 빼는 거죠. 들어가는 총 매출액에서 외부의 구매 비용이 있습니다. 외부의 구매 비용은 뭐 재료비, 경비, 초기 재고에 기말 재고에 부가가치 조정액에서 다 빼면 되고 그 지불 경비는 또 보험료, 에너지, 뭐 각종 용역비, 광고비 여기 다 빼고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공제법이고 가산법은 방금 말한 것 중에 순부가가치니까 부가가치에 다 들어가면 이익이든 인건비든 비용이든 임차료 다 포함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나라가 창출한 총 부가가치 합계는 보통 국내 총 생산에서 GDP, 그죠? Gross Domestic Product라고 그 다음에 국민 총생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번 돈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Gross National Product에서 1년간 이러한 어떤 전체 제하 부분, 서비스 생산물의 원재료비를 공제한 액수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GDP, GFP 등을 이제 공제법을 통해서 계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성. 자, 일정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한 희생이 최소될 때, 당연한 거죠. 인풋 대비 아웃풋이니까 적은 비용으로 많은 생산성을 내는 게 어떻게 보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거니까. 그래서 경제성은 목표 달성도 또는 수단의 전략도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경제성, 희생 대비 성과, 투입 대비 산출, 비용 대비 수익, 원가 대비 거부 이렇게 해놨죠. 자, 보면 될 것 같고 어려운 거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 그죠? 기업의 수익은 자본의 관계의 영리적 원칙이죠. 이익 극대화 원칙이다. 직결되는데 수익성, 그죠? 자본 대비 이익, 투자 대비 그죠? 네, 매출액 대비 이익, 그 다음에 자본 대비 매출액에서 이렇게 곱하기 자본 이익률 계산하는 겁니다. 매출액 대비 이익이 얼마고 자본 투자 대비 매출액이 얼마다 이렇게. 그래서 매출액 이익률 곱하기 자본 회전율 이렇게 해서 수익성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이익 극대화의 원칙을 했는데, 자, 이익 극대화의 원칙은 옛날에는 그냥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끝나는 것으로 되겠지만, 앞서 우리 얘기했지만 기업이 사회적 책임까지 다해야 되기 때문에 자, 투자자 우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현대사회는 현실성이 없다.
자, 왜냐하면 투자자만 그 수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이해관계자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관계자 집단 동시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수익성 개념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투자자만 수익을 봐서는 안 된다. 맞죠? 그래서 배당만 많이 하는 게 주주의 배당만 많이 하는 게 농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만큼 기업이 보살피고 손봐야 될 것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기업의 단일적 목적이다. 그래서 단일 목적은 당연히 기업의 이익이 목적이겠죠. 프리드만이 주장인데 개인의 이익이고 사회 전체의 이익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또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국가의 이익에 부응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이고 사회의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간단히 어떻게 생각하면 뭐 기업의 많은 이해관계에서도 1대1로 보면 다 개인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뭐 기업의 지배적인 역할을 지배구조를 하는 기업 오너가 그 많은 수익금을 다 가져가면 그럼 나머지 그 이해관계자들은 결국은 더 힘들어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목적은 기업은 본질적으로 이익 극대화를 위한 경영활동을 수행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이 이익 극대화를 통해서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또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기업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많은 이해관계자 밴드회사들이 있다고 했는데 계열회사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는 지금 힘든데 정작 본사만 수익을 내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 리카도 고전 경제학파 이론을 수익과 비용을 관계해서 수익이 많아야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는 단순한 개념이죠. 자, 하지만 이제 기업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업은 이익에 대한 진정한 가치 수준을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합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 목적론에서 적정 이윤을 추구해야 된다. 그냥 가치 극대화가 아니라 적정 이윤을 주장하는 사람이 딘입니다. 딘 알아둬야겠죠? 딘 시험 문제 나오겠습니다. 시험 치면 그죠? 시험 치면 나올 수 있는 거죠. 기업의 목적은 이해관계자와 상호 간의 이익을 공유하는 적정 이윤을 남겨야 된다. 너무 많이 남기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필요 최저의 이윤을 남겨야 된다. 누가 말했습니까? 경련의 아버지 피트 드러크가 얘기했습니다. 피트 드러크. 자, 기업의 이윤을 최소한의 이윤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필요 최저 이윤을 주장한 사람이 피트 드러크입니다. 기업은 이해관계 집단에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역시 피트 드러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은 경영활동에서 만족 이윤을 내가 satisfactory profit이라는데 사이먼이 말했네요. 기업이 생존하는 데 요구되는 수준에서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만족 이윤, 기업이 어느 정도 생존 수준에 만족해야지 너무 많은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라고 본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프리드만은 이 프리드만이 앞서 이제 개인의 이익이고 사회의 이익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익의 목적의 문제점이 뭐냐? 사회 변화에 순응하지 못한다. 맞죠? 누가 순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러 기업이 있는데 그 본사만 잘 되고 나머지 계열회사들은 다 힘들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같이 윈윈해야죠. 소비자 이해관계자 기대하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서비스가 좋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물건, 서비스 질이 좋지 않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단순히 이익과 수익과 이익의 관계만을 강조하는 또 다른 가치를 잃은 것이다. 맞죠? 경영자를 합리적인 행동의 경제인으로 파악하는 것이 문제다. 경제인이 합리적인 사람만 돼서는 안 된다. 인간미도 있어야 되겠죠. 경영자의 가치관 차이로 반드시 합리적인 행위를 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것은 수익을 많이 내면 되는데 그 방법이 그죠? 너무 독점을 한다거나 자기 이익만 생각한다거나 개인의 어떤 이익만 생각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적정 이윤 아까 얘기했습니다. 딘이 말했는데요. 자기 자본, 이자, 기업의 위험 보상료, 기타 이익으로 구성되는 기업의 유지, 존속을 필요로 하는 제조 비용, 자기 이자, 기업 위험 보상료, 기업 유지, 존속을 위한 필요한 제조 비용이므로 반드시 해소돼야 된다.
그래서 계속 고잉 컨선, 그죠? 기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총 자본의 적정 이윤이 이제 적정 이윤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필요 최저, 이때 들을 거 말했죠. 기업을 유지 존속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이윤만 있으면 된다. 자, 미래의 코스트 맞죠? 자, 미래의 코스트가 있을 수 있고 사회 코스트, 사업 확장 코스트가 있을 수 있겠네요. 자, 대체 비용, 그죠? 또는 부식화 비용, 진보화 비용, 또는 위험 비용, 불확실성의 비용 이런 부분에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사회 코스트, 사회 어떤 세세 분과금, 환경 비용, 분담금 이런 거죠. 사업 확장, 미래의 사업 확장이 필요할 시 기업 스스로 자기 금융의 자본 조달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이윤 수준을 말한다. 그래서 기업이 어떻게 R&D 분야에 또 연구 개발을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배당을 줘서 투자자에게 다 돌려준다면 기업이 존속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 이유만 일부 배당을 하고 나머지는 또 다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합니다. 사업 확장하고 그죠? 만족이요. 기업의 욕구 수준을 결정되는 이윤이다. 기업의 욕구 수준이란 최소한의 기업의 생존을 보장하고 기업의 과거에 달성한 정상 이윤을 커버할 수 있는 이윤 수준을 말한다. 만족이요. 그래서 만족이요는 기업의 욕구 수준에 의해 결정되며 기업의 욕구 수준은 또한 기업 내외의 여건에 의해서 제약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이윤 수준을 내지 못한다. 한마디로 딱 그게 정해진다고 해서 그 금액이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겠으면 기업의 어떤 상황에 따라 또 금액은 좀 더 내외적으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맞죠? 일관성 있게 딱 금액이 정해지는 건 없죠. 자, 그래서 기업은 일단 수익성, 경제성, 생산성의 관계에서 기업이 잘 유지되어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기업은 이익은요, 수익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인데, 자, 이거 뭐 모르는 거 없고요. 자, 결국은 기업이 만들어낸 제품이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가격을 원가 대비 가격을 설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보다는 가치가 좋아야 가격 대비 가치가 더 우위에 있어야 그 가격을 주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업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소비자가 기업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게 되는데 결국은 소비자가 가격보다 지불하는 가격보다 제품에 제공하는 가치, 이 밸류 거죠. 이 밸류가 좋아야만 소비자는 구매를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제품의 서비스 가치는 화폐 단위로 환산할 수는 없으나 소비자가 머릿속에 계산하는 지각 가치 또는 효용 가치를 의미한다. 맞죠? 그래서 소비자는 지각 가치를 가격과 비교하여 구매 결정하게 된다. 그죠? 제품과 서비스를 화폐 단위로 환산할 수는 없으나 소비자가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지각 가치 이 정도의 가격이면은 충분하다 해서 이제 그걸 사게 되는 건데 지금의 이제 아파트를 보면 아파트 원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비싸잖아요. 요즘 30몇 평의 지방은 뭐 5억도 안 하고 2억, 3억 하는데 34평짜리가 뭐 급등위를 발현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서울의 땅값이 비싸서 그렇겠지만 그래도 30억, 20억 이게 기본이 25, 30억 가니까 그죠? 이거는 당최 어떤 기준인가 싶긴 하지만 그래도 소비자가 지각하는 가치 더 오를 것 같다 그러면 또 30억 주고 35, 30, 40억, 50억 사는 거고 아니다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 안 사겠죠. 정부가 지금 대출을 엄청 규제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집값이 주춤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품의 가격이 비용보다 커야 된다. 제품의 가격이 비용보다 커야 한다. 그죠? 가격이 비용보다 작으면 마이너스가 되죠. 비용보다는 커야 수익 마진이 있습니다. 그죠? 마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자, 그래서 생산자의 혜택이 존재한다.
자, 그래서 이건 다 아는 부분이고요. 자, 결국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격보다 비용보다 코스트 비용보다 가격보다는 value 가치가 높아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이해되는 안 되는 거 없죠?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기업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기업의 형태. 자, 기업은 뭐 크게 여기 보시면 규모에 따라 또는 대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작은 거에 따라 종업원의 숫자에 따라 소기업, 중소기업을 나누고 업종에 따라 광업, 공업, 상업, 금융업, 통신업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출자에 따라 어디서 출자하느냐 시작을 하는 스타트가 공기업이냐 사기업이냐 공사 공동기업이냐 이렇게 구분되어 줄 수 있습니다. 법 제도에 따라 한 명이냐 학자냐 유한이냐 주식회사냐 벤처 캐피탈 회사냐 이렇게 될 수 있고 벤처 회사 소에 따라 개인기업이냐 인적 공동기업이냐 자본적 공동기업이냐 이렇게도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소기업 기준이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 이하인 경우는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광업, 건설업, 운송업은 상시 근로자 3명 미만이거나 자본금 300억 원 이하일 경우 자, 또 업종에 따라 광업, 건설업, 운송업은 자 이렇게 30억 원 이하일 경우에 또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또 도소매업은 세부 업종으로 구성되어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부터 50인 미만까지 매출액이 300억 원부터 50억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기업이 중소기업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도 자산 총액이 5억 이상인 기업이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거나 상호 출자 제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이라서 제외한다. 자, 상호 출자 계열사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인 기업 집단. 네. 이거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다음 중견기업은 상시 근로자 1,000명, 자산 총액 5천억 이상. 자본금 1천억 원 이상, 3년 매출 1,500억 원 이상 이렇게 해놨습니다. 규모 해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부분이죠. 기업의 형태입니다. 자, 기업은 사기업, 아까 말한다고 공기업, 공사 공동기업 이렇게 표현했는데 보통 사기업 하면 공기업은 국가가 관리하는 거니까 사기업은 개인기업, 그 다음에 공동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개인기업은 말 그대로 개인 회사고요. 자, 공동기업은 우리가 아는 주식회사 이렇게 다 공동기업에 속합니다. 근데 주식회사가 공동기업인데 그 법인 공동기업을 개인 회사처럼 자기 마음대로 돈을 갖다 쓰는 그런 법인 CEO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소수 인적 공동기업 유한 한명 합작 유한 민법상의 임명조합까지 다 조합까지 포함해서 다 소수 공동기업 1명 2명 정도 50명 이내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다시 공동기업은 자본금 공동기업 협동조합하고 주식회사가 여기 속합니다. 그래서 조합기업에서 협동조합하고 임명조합 민법상조합이고 자 회사 기업에서 전체적인 주식회사 다 회사에 속합니다. 자 개인기업 솔로 했나요? 자 한 사람이 출장, 경영, 소유, 지배하는 것이다. 참 편하죠. 창업하기도 쉽고 그죠? 경자 모든 위험 손실 출자인 개인이 이제 처음에 사업 스타트한 개인 현상을 지게 되면 이윤이 발생 혼자서 향유할 수 있다. 그 돈이 다 본인 거 된다 이거죠. 단독 기업이라고 표현한다. 싱글 엔터프라이즈 하는데요. 자본으로서 돈이나 물건을 회사, 조합, 국가 영리법인에 넣는 것을 출자란다. 자본으로 돈이나 물건을 회사의 조합, 국가 영리 법인에 내놓는 것.
돈을 투자하는 거 이런 걸 출자라 합니다. 자, 그래서 개인기업의 장점이 뭐냐? 설립, 폐쇄가 용이하다. 자, 공동기업이면 마음대로 못하는데 자기 혼자 다 알아서 할 수도 있죠. 경영활동에 있어서 신속한 의사결정, 누구한테 뭐 의견 물어볼 필요 있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요. 위험 부담과 이윤 취득, 혼자서 하기 때문에 경영에 전념하면 됩니다. 법률상의 제약 규제가 개인 기업한테 그렇게 많겠습니까? 적고요. 기업의 비밀 유지 혼자 하니까 가능하고, 세제 면에서 법인세가 없고 이윤에 대한 개인 소득세만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도 좀 덜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제상 혜택을, 그래서 세제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단점이 있겠죠. 단점은 자본 조달에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 그다음 부채에 대해 소유자가 본인이 무한 책임을 집니다. 자, 그래서 집이 쫄딱 망할 수도 있고, 기업 규모가 커지면 관리 능력에서 본인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다 관리 힘들고, 그 다음에 기업 운영이 경영자인 기업의 한 사람 앞에 좌우되어 집중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무한 책임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소수 운동기업, 아까 합자, 합명, 유한 다 있었죠? 2인 이상의 경우를 공동기업이라는데 출자의 수가 소수인가 다수인가에 따라 소수 운동기업, 다수 운동기업. 소수 운동기업은 법 제도에 따라 인적인 성격을 갖는 인적 공동기업. 합명, 합자, 유한, 조합, 임명조합 나눴습니다. 인적 공동기업. 그 다음에 자 이걸 이제 여기 책에는 없지만 이거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 보시다시피 자, 법적으로는 다 상법입니다. 법인은 그 책임을 보면 유한 책임, 아까 개인기업은 무한이었고, 자 유한보다 무한이 무섭죠. 근데 무한 책임을 지는 게 뭐냐면 법인 회사 중에 한 명 회사만 있습니다. 한 명 회사가 무한 책임을 지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개인기업 성향을 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관이 있어야 되는데 필요하고 없죠. 발기인 수 처음에 제한이 없습니다. 2인 이상 있어야 되고, 자, 발기인 수가 주식회사만 제한이 없고 한 명이 됩니다만 여기는 2인 이상 무조건 유한, 합작, 한 명 다 2인 이상. 자, 그 다음에 출자는 돈이나 부동산이나 해물을 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의결기관, 이 주주 한 주 의결권이 있고, 사원총회, 무한 책임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자, 무한 책임 사원 동의를 얻고, 자, 조직 변경은 유한회사로 변경, 주식회사는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로 변경 가능합니다. 합명회사는 합자는 합명으로 가능합니다. 합병은 이 주식회사는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유한 주식회사와 합병은 가능합니다. 유한하고 주식회사는 합병이 가능해요. 합자하고 합명은 안 된다 이거죠. 전 사원의 동의를 필요하고 전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그게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소수 운동기업 있죠. 한 명 회사, 2인 이상 출자가, 자, 이런 거 시험 잘 나오니까 자 보세요. 헷갈리니까. 인상의 출자가 공동으로 출자하고 출자를 위해 회사 내부에 연대 무한 책임을 진다. 무한 책임을 진다. 유한 책임이 아니고 무한 책임을 진다 했습니다. 자, 무한 책임을 지는 게 개인 기업이 있었죠. 그 다음에 사원은 기업의 절대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무한 책임 사원이라고 하고, 혈연 관계에 있어서 이와 유사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이루어진다. 친인척 관계. 기업 형태의 개인 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 명 회사입니다. 다음 법인 기업 중에서 개인 기업 승인을 띄는 것은 합작이 아니고 한 명입니다. 한 명이고, 자, 그 자본 조달 한계가 소규모 기업에 적당한 기업이 된다. 그다음에 합자, 이렇게 말했던 합자는 뭐냐? 자, 출자 업무 수행에 무한 책임 사원과 출자만 하는 유한 책임, 양쪽이 다 있습니다.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도 있고 유한 책임을 지는 사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 책임을 권한의 크기는 무한 책임 사원이 크다. 당연하겠죠. 무한 책임 지는 사람이. 합자에 있어서는 유한 책임 사원은 책임이 장정되어 있고 일정 업무는 수행하고자 출자본에 대해 배당만 받는다. 무한 책임 사원의 지분은 전 사원의 동의가 없이는 양도가 불가능하고, 현대미술 사원의 지분은 무한 책임 사원 전체 동의가 있어야 양도 가능하다. 주식같이 유통성이 없어
제한된 규모의 기업의 적당한 형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합자는 무한 책임의 지분으로 전 사원의 동의를 얻어서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전 사원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죠. 그래서 유한 책임사의 지분은 무한 책임사의 전체 동의에 있어야 양도가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주식과 같이 융통성이 없어 제한된 규모의 기업에 적합하다. 그래서 유한회사 나오네요. 프리웨이터 사원이 출자로 이끌어서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에 유한회사 창업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회계 감사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 자본회사 내에서 돈을 많이 벌어도 이게 기업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유한회사가 우리나라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 와서 유한회사 창업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본회사와 인적회사의 성격을 동시에 갑니다. 자본회사면 주식회사고 인적회사면 아까 합명 합자이잖아요. 합자 합명인데 그 중간 다리 역할을 바로 유한회사다 이거죠. 우리나라 상품에는 사원 50인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사원 수를 50인 이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이랬습니다. 자본금 1천 인민상으로 재원되며 그 여건은 출자 부자 수 한 건 의결권을 준다. 그 다음에 소수공동기업. 자, 소수공동기업. 자, 내용은 잠시 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